네, 이번 영상에서는 벡터 함수와 공간 기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평면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가령 우리가 어떤 평면 곡선이 있다고 하죠. 평면상에 곡선이 있어요. 이 곡선 위에 임의의 점 xy가 있을 때 이걸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먼저 가령 평면에 있는 직선이라든지 또는 구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은 그 곡선에 있는 임의의 점 xy 사이의 관계식으로, 그래서 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그걸 xy 사이의 관계식이 아니라 x를 어떤 함수 f of t, 그 다음에 y를 어떤 다른 함수 g of t, 네, 이렇게 표현해 준 걸 우리가 매개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개의 변수 x좌표,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대신에 그걸 여기서 t라고 하는 이 t라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불러요. 이 매개 변수 t를 매개로 해서 두 개의 좌표, 좌표의 x좌표, y좌표 값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t를 소거하고 x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면 x와 y의 직교좌표 방정식이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 x가 2배의 사인 세타, 그리고 y가 3배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때 세타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 그럼 이때 세타를 어떻게 소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령 2분의 x, 그럼 사인 세타죠. 이걸 제곱하고 3분의 y, 그럼 코사인 세타예요. 얘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 세타를 소거해서 타원의 직교 좌표 방정식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평면 곡선에 가령 접선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dx분의 dy라는 미분계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어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가령 x가 ft, 그리고 y가 gt, 이렇게 매개 변수로 곡선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t는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리고 f와 g는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접선의 기울기니까 dx, dy, dx분의 dy, 즉 y를 x로 미분했을 때 이 값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물론 여기서 매개 변수를 소거해서 xy 사이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그걸 미분하든지,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서 이런 미분 어떻게 하죠? 여기서 미분계수를 계산하려면 음함수 미분법을 써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미분을 하는 대신에 매개 변수 방정식이 있으면 dx 대신에 f'x, f't, 그 다음에 gx 대신에 g't, 이렇게 분모 분자를 x의 미분, y의 미분을 가지고 써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건이 필요하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f't는 0은 아니라고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엄밀한 증명은 생략하겠지만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dx분의 dy를 이 미분을 사실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거의 극한이죠. 그 극한을 dt분의 dx, dt분의 dy 이렇게 고쳐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분모 분자를 전부 dt로 나눠준 거예요. 그럼 그때 분모에 해당되는 게 이게 f의 미분이죠.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게 g의 미분이에요. 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소거하지 않고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낼 수 있어요. 네,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가령 x가 t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y는 t의 3승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럴 때
t가 2인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이 무엇이냐? 네, 먼저 그 접점을 찾아보죠. 접점은 t에 2를 대입하면 되니까 t에 2를 대입하면 x좌표는 4, y좌표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4,8에서 접선의 접점은 알았고 접선의 기울기는 dx분의 dy, y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걸 t를 소거하고 미분을 하는 대신에 dt분의 dx 분의 dt분의 dy, 즉 분모는 x를 t로 미분, 그러면 2t가 되겠어요. 분자는 y를 t로 미분, 그러면 3배의 t제곱이 되겠어요. 이걸 t가 어디 2인 점에서 t가 2일 때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t가 2일 때 보면 그러면 이 값이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은 y-8, 8 그리고 기울기 3에 x-4, 그러면 기울기가 3이고 x가 4일 때 접점 y = 8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네, 다음으로 벡터 함수와 공간상의 곡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함수와 공간상의 곡선이에요. 네, 먼저 벡터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 가령 f, g, h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하죠. 세 개 다 뭐 함수예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들이에요. 이 함수들이 세 개가 있을 때 이걸 모아서 우리가 벡터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먼저 f, 대문자 f를 위에 볼드체 쓰는 대신에 벡터 기호를 쓰기로, 화살표 기호를 쓰기로 했었어요. 얘는 이제 실수에서부터 3차원 공간 R3로 가는 그런 함수예요. 여기 정의역에 t라는 원소가 있다면 t가 f의 t라는 함수값이 뭐가 되느냐? 이걸 위에서 주어진 세 개의 함수들을 성분으로 가지는, 그래서 ft, gt, ht.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실수에 벡터가 대응이 되는, 3차원 벡터가 대응이 되는 그런 함수죠. 그걸 우리가 벡터 함수다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럴 때 이걸 기본 단위 벡터를 가지고 쓰면 ft의 i 벡터, gt의 j 벡터 플러스 ht의 k 벡터,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이어서 그러니까 벡터의 극한, 자, 극한은 리밋 벡터 함수가 있어요. t라는 벡터 함수가 있어요. 이때 이 t를 어떤 고정된 값, 실수 t로, c로 극한을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그 극한이, 이거의 극한 값이 어떤 벡터일 테니까, 다시 벡터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 L이라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건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뭘까요? 네, 극한은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exist 델타하고 such that,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항상 똑같았죠. 대부분 똑같았죠, 그죠? 여기 뭐 무한대로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임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t와 c가 가까워요. 델타보다 작아요. 근데 t와 c가 같은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죠? 극한은 t가 c가 될 c일 때 fc의 값하고는 상관없죠. 그죠? 그죠? 값이랑 상관없고 c에 가까워지는, c에 충분히 가까운 그런 t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t가 c에 충분히 가깝다면, 그러면 함수값이랑 요 극한값이랑 차이가 작다는 거예요. 함수값 ft 하고 극한값 L, 이 사이의 차이가 처음에 주어진 엡실론보다 더 작더라. 네, 이게 극한의 정의가 되겠어요. 네. 그럼 벡터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하느냐? 벡터 함수 f를 미분한다 라고 하면, 그럼 일반적인 함수의 미분과 마찬가지로 h라는 변수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h분의 뭘 볼 거냐면 f의 t 플러스 h라는 벡터와 마이너스 f의 t. 그래서 벡터 함수의 변수가 t에서부터 h만큼 변했을 때 그 차이와 h의 b, 그걸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해서 벡터 함수의 미분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 벡터 함수의 극한과 미분은 각각의 성분을 가지고 사실 모두 알아낼 수 있어요. 네, 벡터 함수 f가 성분 함수 ft, gt, ht 세 개의 성분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러면 이 벡터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리밋 ft라는 벡터 함수에서 t가 c로 갈 때 극한은 사실 세 개의 성분들을 다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리밋 t가 c로 갈 때 ft의 극한을 계산해서 첫 번째 성분에다 넣고, 리밋 t가 c로 갈 때 gt의 극한을 계산해서 두 번째 성분 함수, 리밋 t가 c로 갈 때 세 번째 성분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서 세 번째 좌표에다 넣어주면 돼요. 네, 극한뿐만 아니라 미분도 f'sc, 미분도 각각의 성분 함수들을 미분해서 f'sc, g'sc, 그리고 h'sc 성분을 만들어주면 되죠. 이 벡터 함수의 미분은 일반적인 함수의 미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가령 f라는 벡터 함수, 그리고 g라는 벡터 함수, 두 개의 벡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죠. 미분 가능한 벡터 함수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a와 b는 고정된 실수, 그리고 h는 그냥 실수에서부터 실수로 가는 그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벡터 함수의 미분도 보통 실함수의 미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성질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aft 플러스 b배 gt, 이러면 두 개의 벡터 함수, f란 벡터 함수랑 g란 벡터 함수를 각각 상수 a배 b배 해서 곱해서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두 벡터를 1차 결합을 했어요. 이걸 미분을 하면 a배의 f 벡터 따로 미분 플러스 b배의 g 벡터 따로 미분. 그래서 두 개의 벡터 함수를 따로따로 미분해서 동일한 개수 a와 b로 1차 결합을 해주면 돼요. 네, 이게 벡터 함수의 미분이 가지고 있는 선형성이라고 했죠. 네, 두 번째, 두 벡터 함수의 곱에 대해 알아보죠. ft랑 gt. 네, 곱하는 방법이 두 벡터 함수의 내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내적을 하면 그러면 실수함수가 되죠. 실함수가 되죠. 이 실함수를 이걸 프라임 미분했어요. t로 미분했어요. 미분하면 이 내적이라는 것도 일종의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의 미분법, 라이프니츠 룰을 그대로 쓰면 한쪽씩 미분해 주면 된다는 거죠. 먼저 f라는 벡터 함수를 미분하고, 거기다가 g는 미분하지 말고 그대로 이런 항이 있고, 반대로 이제 f를 가만히 놔두고 거기다가 내적 g를 미분해서 곱해준,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 그대로 성립해요. 네, 또 합성함수 미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f라는 벡터 함수 안에 원래 이 안에 변수 t가 들어가야 되는데 t 대신에 h of t라는, h도 실함수니까 여기 실수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즉 바깥쪽 함수 벡터 함수를 미분해주고 안에 ht가 있어요. 이거로 끝이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ht를 한번 미분해서 곱하기 h't를 곱해서 이렇게 합성 벡터 함수의 미분을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이어서 공간 곡선의 매개 변수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R이라는 건 실변수 R에서부터 3차원 공간으로 가는 곡선을 나타내겠어요. 그때 변수 t가 있으면
RT라는 이 점은 3차원 공간에서 네, FT, GT, 그리고 HT라는 이런 벡터 함수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때 X좌표가 FT, 그리고 Y좌표가 GT, 그리고 Z좌표가 HT인 걸 모아서 보면 결국 이게 주어진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벡터 함수라는 걸 사실은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간단한 예로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령 점 R0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은 고정된 점으로 X0, Y0, Z0로 좌표가 정해진 이 점을 지나고 그 방향이 V라는 벡터. V 벡터는 성분이 A, B, C로 표현된 이 방향, 이 벡터 방향의 직선을 알아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 직선을 벡터 함수로 쓰면 먼저 R0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V라는 벡터 방향이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 벡터를 R0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벡터를 T 배해주면 T가 0일 때는 R0를 지나갈 거고 T의 값이 0.1, 0.2 커지는 동안 V 방향으로 점점 움직이는 점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성분으로 표시해 보면 네, X0에서부터 출발해서 플러스 A배의 T, 이게 첫 번째 성분이고요. 두 번째 성분은 Y0에서부터 출발해서 B배의 T, 세 번째는 G0에서부터 출발해서 C배의 T, 이렇게 표현된 게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걸 직선의 직교좌표 방정식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직교좌표 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네, T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해보면 T를 첫 번째 식에서 네, 여기다가 먼저 한번 쓸까요? 매개변수 방정식 X, Y, G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네, X가 X0 플러스 AT, 그 다음에 Y가 Y0 플러스 BT, G가 G0 플러스 CT였는데 이게 매개변수 방정식이었다면 이걸 직교좌표 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이 식을 T를 소거해야 돼요. 그러면 T, 첫 번째 식에서 이걸 T로 계산해보면 A분의 X-X0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B분의 Y-Y0가 되겠어요. 세 번째 식을 T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C분의 G-G0가 되겠어요. 그래서 T를 소거하고 나오는 이 부분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분모 ABC가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고 여기는 X0, Y0, G0가 이 직선이 지나가야 되는 특별한 점을 나타내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네, 이어서 곡선의 속도, 가속도, 그리고 곡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곡률. 자, 먼저 3차원 공간에 곡선이 있다고 하죠. R은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3차원 공간으로 가는 벡터 함수예요. 이게 곡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T라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RT라는 3차원 공간의 점이 정해지는데 이 점이 FT, GT, HT라는 세 개의 좌표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럴 때 이 곡선의 속도 벡터는 뭐냐? 속도는 벡터형이에요. 속도는 보통 V로 표현을 하고 VT는 R 프라임 T, 이 속도 벡터의 네, 곡선의 위치 함수, 위치 벡터의 미분으로 우리가 속도 벡터를 표현을 하죠. 그러면 속력, 스피드라는 건 뭐냐? 스피드는 속도 벡터 V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또는 R 프라임 T의 크기를 재서 우리가 속력을 정해줄 수 있죠. 그래서 속도는 벡터형이라면 속력, 스피드는 이제 스칼라형, 실수의 값이죠. 가속도는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그래서 보통 가속도 A, 액셀러레이션, AT로 이렇게 쓰는 건 속도 벡터, 벨로시티 벡터를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예요.
이렇게 위치 벡터 r 입장에서는 미분을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속도 벡터를 두 번 미분해서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해서 가속 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이와 더불어 우리가 호의 길이 함수, 보통 우리가 S로 쓰는데 호의 길이 함수라는 것도 우리가 곡선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요. 가령 여기 3차원 공간에 어떤 곡선이 움직여 다닌다고 하죠. 이렇게 움직여 다녀요. 여기가 RA라는 점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또는 파라미터 T가 증가를 해서 여기 어디 RT라는 점에 도달했어요. 네, 그랬을 때 여기 시작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RT까지 곡선의 길이 요걸 S로 표현하겠어요. 그게 T가 달라지면 그 길이가 달라질 거니까 호의 길이 함수는 T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때 그럼 S의 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네, 곡선의 길이는 스피드, 속력을 적분하면 곡선의 길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속력이라는 게 VT의 크기 또는 R 프라임 T의 크기를 재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적분을 A에서부터 T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변수로 T 대신에 다른 변수, 예를 들어 U를 쓰자면 이 속도 벡터의 크기를 재서 속력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DU로 적분을 하는데 적분 범위를 A부터 T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의 길이 함수 S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네, 그러면 이 S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DT분의 DS, S를 미분하면 이걸 T로 미분하면 적분에서 위끝에 대해서 미분하면 P적분 함수에다가 여기 U 자리에 T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R 프라임에다가 T 크기의 크기. 그래서 호의 길이 함수를 미분한 게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냥 속력이에요. 속력을 적분한 게 호의 길이 함수. 호의 길이 함수를 미분한 게 속력이에요. 네, 그럼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가령 중심이 0,0 원점이에요. 여기서는 3차원 공간이 아니고 그냥 2차원 평면 곡선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2차원에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따라 원을 따라 등속 원운동을 해요. 네,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는 이 곡선의 각속도를 알아보고 싶어요. 네, 각속도가 아니고 가속도. 네, 미안해요. 자, 그때 이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할 때 등속이라는 게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데 그때 뭐가 같다는 뜻이죠? 네, 속도 벡터가 같은 게 아니고 이때는 속력이 같다는 뜻이에요. 네, 실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 공간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원운동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속도 벡터는 매 지점마다 벡터는 계속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때 속력이 같다는 뜻이죠. 또는 그때 이 등속 원운동의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각속도를 여기서는 오메가라고 쓰도록 할게요. 오메가 단위는 각의 단위는 라디안 나누기 세컨드 시간. 그래서 1초에 오메가 라디안씩 움직이는 그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때 이 곡선의 가속도 벡터는 무엇이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각속도가 오메가인 그런 이 등속 원운동하는 곡선의 위치 벡터를 먼저 찾아봐야 될 텐데 위치 벡터를 이걸 이제 RT라고 하면 요 각이 오메가의 T죠. 그죠? 1초에 오메가씩 각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RT의 좌표는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고 반지름은 스몰 r 그 다음에 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매겨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세타가 각속도 오메가 1초에 오메가씩 커지니까 세타가 오메가 t예요. 여기에 코사인 오메가의 t 그리고 r배 사인 오메가의 t 이게
이 등속 오는 동을 각속도 오메가로 등속 오는 동하는 곡선의 위치 벡터예요. 위치 벡터가 주어지면 이제 가속도 벡터 A는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먼저 속도 벡터는 R을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오메가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R배 오메가, 그리고 사인의 오메가 T.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역시 오메가 앞으로 나오고 R배의 오메가 코사인의 오메가 T.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이제 가속도 A 벡터라는 건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이거를 두 번 미분. 두 번 미분해 보면, 그럼 여기서 미분할 때 오메가가 한 번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R배 오메가 제곱이 되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거는 마이너스 R배 오메가 제곱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어요.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 가속도 벡터와 원래 위치 벡터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그리고 오메가 제곱을 묶어내면 R배 코사인 오메가 T, R배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이 부분이 위치 벡터랑 동일해요. 그렇죠? 위치 벡터랑 동일하죠. 그 위치 벡터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이 등속 오는 동을 하는 벡터의 속도 벡터는 이렇게 원에 접하는 방향이지만, 이렇게 등속 오는 동을 하기 위해선 가속도, 어떤 가속도가 붙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원점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으로 가속도 벡터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야지 이가 이 원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따라서 오는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다음으로 곡선의 곡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R이 어떤 곡선을 나타낸다고 할 때 VT는 이 R을 미분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얘가 속도 벡터예요. 네, 그런데 대문자 T로 속도 벡터를 약간 변형을 할 건데, 네, 이건 뭐냐면 VT라는 벡터를 VT의 크기로 나눠주겠어요. 이 속도 벡터는 곡선의 접선 벡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접선 벡터를 다시 그 크기로 나눠주면 이걸 흔히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라고 불러요. 방향은 곡선에 접하는 방향이니까 그대로 유지되는데 크기를 1로 만들어졌어요. 이 단위 벡터라는 게 크기가 1인 벡터들을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단위 접선 벡터를 만든 다음에 곡률을 정의할 건데, 곡률은 곡선이 구부러진 정도. 네, 곡선이 얼마나 많이 구부러졌느냐라는 건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단위 접선 벡터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단위 접선 벡터의 방향이 변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곡률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똑같은 모양의 곡선이라도 시간이 그 곡선을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랑 느리게 지나가는 경우랑 시간에 대해서 요 단위 접선 벡터의 변화율은 달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니라 파라미터 t가 아니라 곡률을 측정할 때는 호의 길이 함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비례해서 곡선이 구부러진 정도, 즉 단위 접선 벡터가 변하는 정도를 측정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정의된 곡률을 보통 우리 그리스 문자 카파로 쓰는데, 카파는 dt, 앞에서 만든 단위 접선 벡터, 이걸 ds로 미분할 거예요. 네, 여기서 t는 단위 접선 벡터, s는 뭐죠? s는 호의 길이 함수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벡터의 변화율을 측정한 다음에 그거의 크기를 재면 네, 단위 길이당 곡선의 방향이 얼마나 바뀌느냐, 즉 곡선이 얼마나 많이 구부러져 있느냐라는 걸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안에 들어있는 ds분의 dt, 네, 호의 길이를 가지고 단위 접선 벡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원래 단위 접선 벡터는 스몰 t, 곡선의 매개 변수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t로 미분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라지 t를 스몰 t로 미분해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ds는 어떻게 되죠? 이게 ds분의 dt. 자, 우리 호의 길이 함수에서 ds 이걸 dt로 미분하면 그러면 곡선의 속도 벡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r 프라임 t. 곡선의 속도 벡터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속력이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네, 이 부분 t를 미분한 게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ds분의 dt니까 요거의 역수겠죠. 그럼 이건 속도 벡터 v의 크기. 그래서 여기에 속도 벡터 v의 크기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 있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절대값을 씌워서 공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절대값, 그래서 여기도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률 커버처, 물론 이것도 공률도 파라미터 t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겠죠. 공률은 라지 t의 프라임의 크기를 재고 그걸 vt로 크기, 즉 속력으로 나눠서 공률을 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제에서 반지름 A 원이 있어요. 이 원이 구부러진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 자, 반지름이 A인 원의 공률, 구부러진 정도를 측정한다. 우리 직관적으로 보면 반지름이 크면 원은 별로 안 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작으면 그러면 원은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어야 되죠. 많이 구부러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지름이 크면 공률은 작을 것이고 반지름이 작은 원의 공률이 더 커질 거예요. 실제 우리가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 원에서 원을 매겨하면 반지름이 A라고 그랬으니까 A배 코사인 T 그리고 A배 사인 T 이렇게 쓰여질 거고. 네, 이거의 속도 벡터는 미분하면 얻어지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A배 사인 T 그리고 A배 코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라지 T 라는 벡터, 이 벡터는 단위 접선 벡터죠. 그래서 속도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예요. 지금 속도 벡터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크기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니까 크기가 A겠죠. 반지름 A라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큰 숫자일 거고, 그래서 A로 나눠주면 단위 접선 벡터는 A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사인 T에 코사인 T 이런 거일 거예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커버처 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공률은 T를 미분하고 단위 접선 벡터를 미분하고 그 크기를 잰 다음에 V 벡터의 크기, 스피드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T 라는 벡터, 이 벡터의 크기가 분자에 들어가고 분모는 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A예요. 그래서 분자 벡터의 크기가 1이니까 이 공률은 A분의 1. 즉 반지름의 역수만큼의 공률을 가져요. 반지름이 크면 공률은 작고 반지름이 작으면 공률은 더 커지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 공간상의 곡면이 어떤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곡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곡면을 집합해 쓰려고 할게요. 곡면은 x, y, g라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의 집합으로서 이 점들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양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넘겨서 f, x, y, g 이렇게 세 개의 변수에 의한 어떤 방정식으로 곡면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가령 예를 들어 간단한 예로 f의 x, y, g라는 이런 함수가 x제곱, y제곱 더하기 g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다. 그래서 이게 0이다 라고 하면 이건 정리해주면 r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중심이 0, 0, 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R인 그런 구가 되겠어요. 자, 이 원의 방정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가령 16분의 x제곱 더하기 25분의 y제곱 더하기 9분의 z제곱이 1이다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떤 방정식일까요? 네, 이런 3변수 방정식을 가령 4분의 x 전체 제곱 더하기 5분의 y 전체 제곱 더하기 3분의 z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이 4분의 x 그리고 5분의 y 그리고 3분의 g라는 걸 새로운 변수로 가령 얘를 x tilda, 얘를 y tilda, 얘를 g tilda라고 하면 이 tilda가 붙은 변수에서 그 변수로 봤을 때 반지름이 1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9일 거예요. 네, 그걸 x는 이 x tilda를 4배 해준 거고 y는 y tilda를 5배, 또 z는 z tilda를 3배 해준 거니까 각 좌표축 방향으로 반지름이 1인 9를 x축 방향으로 4배, y축 방향으로 5배, z축 방향으로 3배 확대한 그런 타원면이 될 거예요. 타원면. 그래서 중심이 원점 000이고 반지름이 1인 9가 있었는데 이 9를 변형을 한 거예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4배,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5배, z축 방향으로는 3배 이렇게 확대를 하면 9가 서로 다른 비율로 확대가 되니까 이제 타원면이 되겠죠. 네, 이어서 보통 우리가 기둥면이라고 부르는 실린더라고 부르는 그런 곡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기둥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한 예를 들어 가령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이게 무엇이냐? 보통 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썼었죠, 그죠? 근데 3차원 공간에서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즉 x, y, g 3차원 공간 R3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전부 다 찾아라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축, y축, g축에서 xy 평면에서 이런 반지름이 r인 원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이 z 변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제약이 없죠. 그러니까 xy가 이런 관계만 만족하면 z좌표는 무엇이 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즉 xy 평면에 그려진 이 원을 z축 방향으로 그대로 평행이동시켜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원이 아니라 이제 원기둥의 공간에 있는 원기둥 공면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 곡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x, y만 등장하는 평면 곡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그걸 z좌표 상관없이 확장을 하면 공간 속에서 이런 xy 평면에 있는 곡선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z축을 따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기둥면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어서 공간 곡면 중에서 중요한 예제로 많이 등장하는 2차 곡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2차 곡면은 3차원 공간에 있는 점들 중에서 f의 x, y, g 이퀄 0으로 주어진 이게 곡면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표현형이었었죠. 그때 이 함수가 x, y, g에 대한 2차식일 때 그걸 2차 곡면이라고 불러요. 자, 2차 곡면 중에서 원과 타원, 원이 아니라 구와 타원면들도 다 2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2차 곡면들의 예제였었어요. 이제 구와 타원면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2차 곡면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z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표현된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로 표현된 저런 항을 가지고 있는 2차 국면이 많은데 이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z가 c, z값이 c인 이런 평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z값이 c 평면에서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이 c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자, z값이 c인 평면이라는 게 z축이 일정한 높이를 갖는 평면. 그 평면에서 원이 그려졌다라는 뜻은, 그렸던 뜻은 이 곡면이 Z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전면이라는 뜻이죠. 그죠? Z축을 회전축으로 회전해서 Z가 C인 평면을 잘랐을 때 나온 단면이 항상 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회전면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느냐?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이 방정식으로 표현된 곡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죠. 네, 3차원 공간에서 X좌표가 0이라는 뜻은 곧 YZ만 있는 YZ 평면을 뜻해요. 그죠? 지금 이게 이 곡면이 Z축 둘레로 회전해서 만들어진 회전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때 YZ 평면에서 얻어지는 단면이 뭔지를 알 수 있으면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회전해서 곡면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0이면 그때 Z가 Y제곱. 그래서 YZ 평면에서 Z가 Y제곱이니까 이건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또는 파라볼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포물선, Z는 Y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을 거고 이걸 Z축 둘레로 회전해서 이런 포물면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곡면의 이름이 곡면을 우리가 포물면이라고 그러고 네, 영어로는 포물선이 파라볼라 했었는데 포물면은 파라볼로이드라고 불리는 곡면이에요. 네, 이어서 네, 쌍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1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곡면은 무엇이냐? 여기서도 Z가 C인 그런 특별한 단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런 평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넘어가서 1 더하기 z제곱꼴로 쓸 수 있고 여기에 c를 대입하면 결국 이게 어떤 원이에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머지 z제곱꼴로 표현되면 이게 전부 z축 둘레로 z축으로 회전한 회전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거의 단면이 무엇인지만 알면 우리가 회전해서 곡면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단면은 역시 x가 0일 때, 즉 YZ 평면에서 보면 자, 여기서 x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y 마이너스 z 제곱이 1. 그러면 이게 쌍곡선의 방정식이에요. 쌍곡선. 실제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여기 y축이 있고 z축이 있으면 이렇게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1이다라는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나요? yz 평면에서 이렇게 점근선이 있고 점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쌍곡선. 그래서 이 쌍곡선을 이제 Z축으로 회전해서 이런 곡면을 만들 수 있겠어요. 네, 쌍곡선을 영어로는 하이퍼볼라라고 부른다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 쌍곡면은 하이퍼볼로이드라고 불러요. 근데 쌍곡면에 또 약간 다른 종류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이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죠. 네, 그럼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z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z축 회전면인 건 마찬가지고 3차원 공간에서 x좌표가 0인 즉 y와 z축 위에서 그 단면을 그려보면 이제
그 단면의 방정식이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또는 z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분선에서 쌍곡선이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등장하죠. 그렇죠? 이걸 회전하면 이제 이런 위쪽에 이런 곡면, 아래쪽에 이런 곡면들이 만들어지겠어요. 자, 이게 쌍곡선이었고, 쌍곡선 하이퍼볼라였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역시 쌍곡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하이퍼볼로이드. 그런데 두 개가 생긴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똑같이 쌍곡선을 회전시켜서 만든 거지만 생긴 모양이 많이 달라요. 얘는 전체 쌍곡면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얘는 두 개의 다른 조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쌍곡면을 구분할 때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원 시트, 한 조각짜리 쌍곡면, 얘는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 시트, 그래서 두 조각짜리 쌍곡면,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요. 네, 다음으로 공간에서 원기둥 좌표, 규면 좌표계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 네, 우리 평면에서도 직교 좌표계 이외에 극좌표라는 걸 써서 좌표의 위치를, 점의 위치를 표현했었죠. 직교 좌표 XY 대신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R과 거리 R과 그 다음에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측정한 각도 세타, 그래서 R 세타를 가지고 평면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네, 공간에서도 원기둥 좌표라는 것은 여기 이런 3차원 공간이 있으면 X축, Y축, G축 3차원 공간에 여기 어떤 점 P, 그 좌표가 X, Y, Z, 직교 좌표로 이렇게 어떤 점이 있다고 하죠. 네, 그랬을 때 이거의 점을, 이 동일한 점을 원기둥 좌표라는 좌표 시스템으로, 좌표계로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점을 먼저 X, 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대로 떨어뜨려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X, Y, Z 좌표가 0으로 바뀌었겠죠. 네, 그럴 때 X, Y 평면에 있는 이 점을 극좌표로 바꿔요. 극좌표라는 게 그럼 이제 여기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를 R로 표현해주고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각도를 세타로 표현해줘요. 그래서 R 세타가 있으면 XY 평면에 점이 있고 그 다음 그 점을, XY 평면에 있는 점을 Z축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세 번째 Z 좌표를 더해주면 그럼 공간상의 모든 점을 다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로 만들어지는 원기둥 좌표가 P점의 원기둥 좌표를 그러니까 R, 세타, 그리고 세 번째 좌표는 Z 좌표를 그냥 그대로 쓰기로 해요. 그러면 XYZ, 직교 좌표와 원기둥 좌표의 관계가 뭐냐? 보통 직교 좌표가 제일 간단하니까 나머지 다른 좌표, 원기둥 좌표나 또는 구면 좌표로 표현된 걸 가지고 직교 좌표의 XYZ를 나타내 보기로 해요. 그러면 X좌표, Y좌표, Z좌표가 각각 어떻게 표현되느냐? 얘가 직교 좌표에 있는 XYZ예요. 원기둥 좌표에 있는 R, 세타, Z를 가지고 표현해 보면 먼저 Z는 그냥 변함이 없죠. 이 Z나 이 Z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R 세타가 있으면 이제 그걸 구면 좌표, 극좌표에 있는 R 세타를 이용해서 XY, 직교 좌표 XY를 표현해 보면 얘가 R배의 코사인 세타 그리고 R배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거로부터 다시 R 세타와 X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는 건 X분의 Y. 네, 그래서 이 직교 좌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구면 좌표를 계산하라 라고 하면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해줘야 될 거고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의 X분의 Y를 통해서 이 각을 알아낼 수 있겠죠. 네, 이게 원기둥 좌표계였다면 이제 구면 좌표계는
구면 좌표계는 3차원 공간에 있는 점을 이런 구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3차원 공간에 이런 구가 있다고 하죠. 네, 그럴 때 먼저 이제 여기 3차원 공간에 먼저 점이 하나 있으면 점 P, X, Y, G가 있으면 원점에서부터 중심이 원점이고 점 P를 지나가는 그런 구를 그려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구를 따라서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점 P를 지나가는 이런 경선을 같은 정도를 따라서 경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어떤 점에서 만나게 될 건데 X축이 아니라 적도에서 어떤 점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점 P의 위치를 이 구면상의 좌표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먼저 X축, Y축, 여기 G축이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경선이 적도와 만나는 점, 그럼 XY 평면에서 이 점에 대응되는 점이 이제 이 적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럴 때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이 각도를 재면 이 각도 세타가 이게 경도에 해당되죠. 우리 지구과학에서 경도에 해당되죠. 그죠? 경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위도를 측정해야 될 텐데 위도는 보통 이제 이게 이 벡터가 이 3분이 적도에서부터 북쪽으로 얼마 또는 남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그 각도를 잰 걸 우리가 위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각이 플러스, 남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위도를 측정하는데 수학에서는 그 위도를 재는 방법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재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재는 게 아니고 북극을 기준으로, 북극을 0으로 해서 북극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내려와서 이 각도를 파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위도는 0도부터 180도까지 또는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경도 세타가 정해지고, 그죠? X축의 양의 방향에서부터 경도 세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북극에서부터 위도가 정해지면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어느 방향인지가 정해졌다고요. 그 방향이 정해지면 원점에서부터 그 방향으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 거리를 로라고 표현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구면 좌표계 직교좌표로 XYG라고 표현된 건 구면 좌표로는 로, 세타, 파이 순서로 적어주겠어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로였죠. 그 다음에 세타라는 건 경도, X축의 방향에서부터 측정한 각도, 파이는 북극에서부터, Z축에서부터 측정한 각도. 여기서 세타는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다 돌 수 있을 거고, 2파이는 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위도 파이는 얘는 0도부터 북극점에서부터 남극점까지 내려가면 180도 또는 파이에 해당돼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 X, Y, Z 직교좌표를 구면 좌표계로부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요 파이라는 위도가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요 점을 주어진 점을 Z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봐요. 그럼 여기 Z좌표가 나올 건데 이게 여기가 직각이니까 파이로 보면 저게 코사인 값이죠. 그래서 여기가 로베 코사인 파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XY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XY 좌표는 이 점을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봐요. 그러면 적도까지는 안 갈 거고 적도 좀 전에 가서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때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게 극좌표의 R에 해당되는 거죠. R이라고 하면 이 R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여기다 쓸까요? R이 로를 사인 파이로 곱한 게 이게 R 값이 되겠어요. 이 값을 반지름으로 해서 이제 극좌표의 각 세타를 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에 또 돌린 거니까 X좌표가 코사인 세타, Y좌표에는 사인 세타가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로 사인 파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로 사인 파이에다가 사인 세타가 곱해져서 XYG의 좌표를 저렇게 구면 좌표계 로 세타 파이로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구면 좌표계로 표현된 어떤 도형이 형태가 무엇인지 직교 좌표계로 바꿔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구면 좌표.
방정식으로 로가 2배의 코사인 파이라고 해요. 이런 곡면이 형태가 무엇이냐,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바꿔보면 곡면의 형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로가 2배의 코사인 파이예요. 네, 여기 우리 직교좌표로 표현된 것들이 전부 다 로 곱하기 코사인, 로 곱하기 사인 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로를 하나씩 더 곱해주도록 하죠. 로 제곱이 2배의 로의 코사인 파이. 그럼 여기는 로 코사인 파이는 Z좌표예요. 그래서 2배의 Z. 근데 로 제곱은 뭐죠? 로 제곱은 원점에서부터 거리의 제곱은 직교좌표로 보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꼴이죠. 이게 2배의 Z라는 거래요. 반대로 넘겨서 써보면 X제곱 Y제곱 더한 거에다가 이건 Z-1의 제곱이 되면 그러면 오른쪽에 1을 더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0,0,1 거기서 반지름이 1인 그런 구를 나타내고 있는 구면좌표 방정식이에요.